저는 올해 62살입니다. 삶의 가장 혹독한 시련을 홀로 감내하고 지금은 24살이 된 손녀 소율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늙은이입니다. 제가 이토록 팍팍한 노인이 된 것은 정확히 48살 되던 해에 가정을 버리고 떠난 한 여자 때문입니다. 제 아내 민서영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딸 혜인이가 4살 되던 해의 늦가을 새벽 동네를 떠돌며 잡화 물건을 팔던 고동철이라는 떠돌이 장사꾼과 눈이 맞아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녀가 야반 도주를 한 줄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친정에 갔나 급한 일이 생겼나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찾아 헤매다녔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붙잡고 사진을 보여주며 애원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을 안고 온 동네를 넋 나간 사람처럼 배회했죠. 그러던 며칠 후 동네에서 낡은 여인숙을 운영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난감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혜인이 엄마, 혹시 찾아다니는 건가? 저는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긴 정말 괴롭지만 찾아봐도 소용없을 걸세. 며칠 전 새벽에 그 떠돌이 고씨하고 같이 떠났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 아내가, 제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제 아내가 정말로. 목소리가 떨려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새벽에 자는데 트럭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날이 밝지 않아 누군가 싶어 내다봤는데 여인숙의 외상값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곳이었지. 내가 창문을 두드리며 외상값을 부르는데 트럭은 그대로 출발해 버리더군. 근데 그 옆자리에 여자가 타고 있었어. 어두워서 확신은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혜인이 엄마였어. 둘이 눈 맞은 지 좀 됐을 거야. 그러니 그렇게 야반 도주했겠지. 아주머니는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떠돌이가 제대로 된 집이 있길 하나, 고향이 어딘지 알길 하나, 그런 사람 찾아 평생을 바칠 필요는 없어.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만 털고 자네 인생을 살게. 나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떠났을 때 미친 듯이 살았지만 다 부질없더라고. 자네 인생 똑바로 사는 것이 제일이야.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세상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4살 된 딸 혜인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빠, 울면 안 되지. 작은 손가락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혜인이는 옹알이처럼 말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겐 이 아이가 있다. 마냥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저는 딸을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우는 거 아니다. 아버지, 절대 안 울어. 우리 딸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그렇게 살면 돼. 저는 딸에게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정을 나누고 내 아이까지 낳은 여자가 그렇게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겨우 제 손으로 이룬 가정,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미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고 집안의 아내 흔적을 볼 때마다 그렇게 떠나버린 그녀가 너무나 그리워 통곡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는 제 목숨보다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을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은 더섭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아픈 마음도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이제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다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딸에게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무능함과 아내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혜인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딸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은 엄마들이랑 다 같이 서울대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나는 못 가. 왜 나만 엄마가 없어? 왜 나만? 다른 친구들은 엄마들끼리 친해서 다 같이 모여 놀러 가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그 활기찬 무리에서 소외된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걱정 마. 우리도 가면 되지. 아빠가 돈 많이 벌었어. 우리 둘이서만 신나게 놀다 오자.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빠랑 가는 거지. 친구들이랑 가는 게 아니잖아. 저는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딸아이의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사정했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너무나 가고 싶어 한다고. 저와 딸도 함께 어울려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조금 난감해하면서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딸은 온 방을 깡총깡총 뛰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서툰 솜씨로 김밥을 싸서 딸아이를 데리고 아주머니들 사이에 끼어 어색하게 대공원으로 갔습니다. 괜찮다. 나는 어색해도 괜찮아. 딸만 좋아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은 활기차게 어울리고 서로 친했지만 우리 딸은 그 무리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뿐이었습니다.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혼자 이리저리 맴돌았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아무리 섞이게 해주고 싶어도 어른들끼리의 어색함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신나게 들어갔던 대공원에서 혼자 시무룩해 있다가 울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만 있었더라도.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어머니의 빈자리. 그날의 아픔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특히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불도 켜놓지 않고 깜깜했습니다. 딸이 어디 나갔나 싶어 방을 살피니 혜인이는 방구석에 끄그리고 앉아 고개를 푹 파묻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딸은 온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나한테서 자꾸 피가 나와. 저는 너무 놀라서 딸이 어디 크게 다친 줄 알았습니다.
피가 나온다고? 어디 다쳤어? 아, 어떡해. 병원에 가야지. 딸은 제 말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몰라? 왜 아무것도 몰라? 그제야 저는 아득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딸이 이제 달거리를 시작했구나. 어른이 되는 신호구나. 하지만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달거리 하는 것 같은데 뭐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집 앞 슈퍼에 가서 필요한 거 사오자. 슈퍼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거야. 딸은 수치심과 서러움에 눈물을 쏟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못 움직이겠어. 아버지가 사와. 저는 그 밤 홀로 슈퍼에 가서 생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종류는 왜 이리 많은지,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결국 슈퍼 아주머니에게 구구절절 제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난감해하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설명을 머릿속에 외우듯 담아 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난감하고도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저는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예쁜 머리 한번 묶어준 적 없고, 엄마가 가르쳐 줘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늘진 곳 없이 밝고 예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애정에 목말랐던 혜인이는 너무 일찍 남자를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딸은 또래 남자아이를 만나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걔가 조금씩 불러오고 나서야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귀하디귀한 딸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뺨을 맞은 딸은 너무나 놀란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 모습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해. 빨리 병원부터 가보자. 병원에 가보니 이미 26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저는 딸을 임신시킨 그 남자아이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딱 잡아댔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내 딸이 몸을 함부로 굴려서 우리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 남자아이마저도 딸이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은 충격에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만난 사람은 너뿐인 걸 너도 잘 알잖아. 왜 거짓말해? 남자아이의 부모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증거 없으면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문을 닫아 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노에 찬 저는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지만 그 집 아버지가 나와 저를 끌어내며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친자 확인을 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딸은 아이 아빠가 도망간 상황에서 홀로 분만실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딸은 겁에 질려 저를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나 무서워. 걱정 마라. 괜찮다. 다들 그렇게 낳는 거다. 그때 딸이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다 이렇게 나았겠지. 엄마도 엄청 무서웠을 거야.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엄마 보고 싶다. 그 말이 끝나자 간호사는 딸을 데리고 분만실로 들어갔고 그것이 제가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아이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았고 아무리 해도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가 태어난 아이만을 남기고 황망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도 이 고통에는 비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딸인데 딸 대신 제가 죽을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그리했을 텐데 저는 딸의 장례를 치르면서 핏덩이 같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도 나도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사는 것이 괴로웠고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저도 딸을 따라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남겨놓은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저는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48살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후로 저는 이것이 사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게 손녀를 키우며 20년을 살았습니다. 손녀 소율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제가 시킨 것도 없는데 알아서 공부도 잘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손녀가 밝고 굳세게 자라주니 제가 한결 수월하고 편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몇 해 전 회사를 그만두었고 마지막으로 하던 음식 배달 일마저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쳐 1년 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만 가면 평화광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모여 소일거리를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날씨가 궂은 날만 아니면 그곳에 출근하듯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장에서 아는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짙은 화장과 초췌함이 뒤섞인 중년의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주변의 노인들에게 소위 바카스를 건네며 말을 걸고 다니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저씨가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 아줌마 또 왔네.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 저리 가.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 아저씨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아프신가 보네. 바카스라도 한 잔 드릴까? 아니면 다른 거라도. 그러더니 제 휠체어를 슬슬 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저 영감 없는 데 가서 얘기 좀 할까요? 옆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심해요. 이 아주머니 질이 아주 안 좋아 라고 외쳤지만 아주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휠체어를 계속 밀고 어떤 낡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버스를 타야 한다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자기가 버스 타는 곳까지 밀어주겠다며 계속 밀었습니다. 골목을 지나자 낡은 간판이 달린 여관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휠체어를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그 아주머니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외롭지 않아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거칠게 제 몸을 만지려 했습니다. 아저씨 돈 있죠? 4만 원 있나? 2만 원도 되는데. 그리고는 제 허락도 없이 제 휠체어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놔. 제가 지갑을 확 낚아채듯 가져갔을 때 그 여자는 지갑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었네.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 낯설었지만 분명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딸을 버리고 야반 도주했던 제 아내 민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제 주민등록증을 보고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야, 민서영. 가정을 버리고 떠난 내 꼴이 겨우 이것이냐. 모르는 남자 끌고 여관으로 들어와서 이러고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후냐.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닌데. 내가 그때 그 고동철에게 미쳤었지. 그 인간이 나중에는 나보고 너는 아무 남자하고도 도망칠 여자라며 밤마다 두드려 패고 못살게 굴었어. 참다 못해서 도망 나왔는데 당신 찾으려고 옛날 살던 집으로 가보니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고 찾을 길이 없었는데 하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제 휠체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혜인이는 어디 있어요? 벌써 시집 갔을 나이겠네. 잘 살고 있죠? 그 말이 제 분노의 마지막 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러운 것을 뱉어내듯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어 버렸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꽃 같은 딸의 이름을 올려. 너 같은 여자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내가 버리고 간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도 마. 그 이름 내가 부를 자격은 이미 없어졌어.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오늘 내 평생 최고로 재수가 없는 날이다.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 힘껏 휠체어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그녀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가 여기까지 왔으면 돈은 내놓고 가야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여자의 비참한 삶이 고스란히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를 보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미련과 연민마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녀 때문에 겪었던 딸의 고통, 그리고 딸을 잃었던 지옥 같은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자라준 손녀 소율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광장에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민서영이라는 여자는 이제 완전히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제 목숨보다 귀한 손녀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비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희망과 사랑뿐입니다.